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끝내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까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개표 막바지에 주요 경합주 4개 주 가운데 3개 주에서 앞서며 대선 승리는 물론 3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대승까지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신락 같은 역전 불씨마저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주요 언론사들은 빠르면 오늘 중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의 펜실베이니아주는 개표가 98% 진행된 현재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49.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9.3%의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16,000여 표 차, 득표율 차는 0.3%포인트입니다. 선거인단 16명의 조지아주도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조 바이든 후보 49.4%의 득표율로 49.3%의 득표율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두 후보 간 표차는 3,100여 표 차, 득표율 차는 0.1%포인트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오늘 오전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직후 두 후보 간 득표율이 49.4%로 동률이었는데 표차는 2,000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3,000표 이상으로 격차를 벌린 만큼 남은 개표에서 표차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바이든 후보는 주요 경합주 4개에서 단 1개 주만 차지해도 공식적으로 승리가 확정되는 상황인데 이미 3개 주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4개 주 모두를 차지해야만 이길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만 애리조나주의 경우 AP는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결과를 냈지만 팍스뉴스와 CNN, NBC 등은 아직 애리조나주를 경합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합주를 5개로 볼 경우 바이든 후보는 이 중 2개 또는 펜실베이니아주만 차지하면 승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인단을 빼앗기면 5개 주 가운데 4개 주에서 승리해도 270명의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합니다. 승부의 추가 기울긴 했지만 이들 경합주 간의 표차가 초박빙 접전인 만큼 일부 주에서는 재검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 재검표에 따른 변수 이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격전지주에서 재검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대선 개표 나흘째인 오늘 재검표가 확실시된 곳은 조지아와 위스콘신주입니다. 각 주 법에 따라 재검표가 가능한데 조지아주는 표차가 0.5% 미만일 때 재검표를 할 수 있습니다. Georgia remains too close to call. Out of the approximately 5 million votes cast, we'll have a margin of a few thousand. 두 후보가 49.4%의 동률을 보이며 재검표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스콘신주의 재검표 기준은 1% 내의 표차인데 두 후보 간 격차가 0.6%를 보이고 있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펜실베니아도 재검표 유력 지역입니다. 현재 개표 추세로 볼 때 격차가 0.5%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캠프가 재검표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바다주의 경우 비용 부담을 전제로 요청할 경우 재검표가 가능해 트럼프 대통령이 패할 경우 재검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리조나주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격차가 0.1% 이하일 때 재검표가 가능한데 현재 바이든 후보가 1.4%나 앞서 있어 재검표 진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재검표 결과가 뒤바뀌는 전례는 드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엎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개표 전쟁이 장기화되며 최종 승자 확정은 이달 말까지 늦춰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와 관련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 불복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도 캠프 성명을 통해 모든 투표 집계와 선거 인증의 완전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편 투표에 대한 사기를 강조한 것인데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전을 비롯해 다툼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뚜렷한 증거 없이 이 같은 대선 불복 행보를 계속하는 데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주요 방송사들이 선거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중간에 끊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강세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로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영킴 후보가 90% 이상 개표 상황에서 1위를 유지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가주에서도 한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나란히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8지구에 출마한 미셸 박스틸 후보는 17만 9,452표로 득표율 5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17만 4,678표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표차는 어제 2천여 표에서 오늘 4,774표로 앞서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도 한인 여성 연방 하원 탄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39지구에 출마한 영킴 후보 역시 역전 후 표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영킴 후보는 14만 6,297표로 득표율 5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킴 후보는 상대 후보의 2,497표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천여 표 차이에서 오늘 2배가량 표차가 벌어졌습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와 영킴 후보는 선거 당일 역전 후 개표율 90% 이상인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편 투표는 민주당 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39지구와 48지구 연방 하원 선거는 공화당 후보가 계속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역군의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수천 표 차이인 상황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면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미 정치로 보면 지난 2년 전 민주당의 푸른 물결에 빼앗긴 공화당 지역을 다시 탈환해 붉은 벽을 세우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이 $15까지 인상되고 추가 현금 지원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며 주요 대선 공약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정권을 이어받을 경우 지난 7월 말 종료된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600가 다시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공공보건과 경제 상황이 추가 실업수당을 필요로 하는 기간인 만큼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월 $250에서 $300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가정에서 머무는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연금 지급액도 소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월 $200 상당이 추가되는데 예산은 연소득 $400만 이상 고연봉자들에게 거둬들인 세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연방 최저임금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시간당 $7.25로 정해진 현행 연방 최저임금을 2배 수준인 $15로 올릴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방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연방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친이민자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 문호가 대폭 확대되고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최석호 두 후보가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주 상하원 동시 입성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이 오늘까지 집계한 개표 결과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의 데이브 민 후보는 24만 3,289표, 득표율 5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인 존 무어락 의원은 22만 8,295표, 득표율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 표차는 15,000여 표, 3.2%포인트 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68지구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최석호 의원은 12만 470표, 득표율 52.6%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멜리사 박스 후보는 10만 8,633표, 득표율 47.4%로 둘 사이 표차는 11,837표입니다. 역대로 지난 1960년대 한인 알프레드 송이 가주 하원의원과 가주 상원의원을 차례로 지낸 적은 있지만 한인 후보가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진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두 후보가 이대로 득표차를 유지한다면 최초의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를 15년 동안 관할했던 허브 웨슨 LA 시의원이 올해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허브 웨슨 시의원이 출마한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 선거 결과 웨슨 시의원은 39%의 득표를 기록해 60%의 득표를 기록한 홀리 미첼 현 가주 상원의원에게 크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부패 수사를 받고 있는 LA 시의회의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큰 득표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허브 웨슨 LA 시의원은 지난 2005년 시의회에 입성한 이래 연임을 계속하며 시의장까지 역임한 지역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재선 당시 대선과 지역선거를 통합한다는 명분 아래 시의원 임기를 1년 더 연장시키는 안을 주도했고 사실 이는 자신의 시의원 임기 만료 시점에서 카운티 슈퍼바이저로 자리를 옮기려는 꼼수였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로 결국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나섰던 한인 데이빗 류 시의원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허브 웨슨 시의원은 앞서 지난 2018년 한인타운에 노숙자 쉘터 설치를 기습 발표하며 많은 한인들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인타운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주도했던 정찬용 변호사가 이지구 슈퍼바이저 예비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찬용 변호사가 홀리 미첼 후보를 지지하면서 상당수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미첼 후보 당선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곳곳에서 선거와 관련한 시위가 발생하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업스테이트 뉴욕 일부 지역에 내려진 코로나19 핫스팟 제한 조치가 재조정됐습니다. 제1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오늘 전화 브리핑을 통해 다운스테이트 뉴욕 지역이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다면서 버플로, 로체스터, 시래큐스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드, 오렌지, 옐로우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위험 지역을 구분했던 뉴욕시 일부 핫스팟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퀸즈의 포 로크웨이는 제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세 가지 색상 구분 구역 중 가장 강력한 레드존 구역이 50%, 규제가 덜한 옐로존 지역이 50%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전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기준 12만 504명을 기록했으며 뉴욕주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여 명, 뉴저지주에서는 2,100여 명, 커네티컷주에서는 1,200여 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들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가운데 뉴저지주가 7.74%로 가장 높은 감염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좀 약해졌죠. 하지만 의회 입법부의 영향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오늘은 상하원 선거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대통령 탈환 외에도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지금 상황 알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연방 상원은 공화당
53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 인준이 강행됐던 거고요. 네. 이에 대한 역풍으로 민주당 상원 탈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폴리티코 등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사전 예측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보한 의석수로는 동률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상원은 100석 전부가 아니고 35석의 선거만 치러졌습니다. 네. 그래도 전체 의석 확보수가 중요하니까 이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 상원이 확보한 수는 상원 의석수 48석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46석이지만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더하면 역시 48석 동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 나섰지만 뭐 사실 무소속으로 분류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51석을 차지해야 다수당이 되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공화민주 어느 당도 51석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승자가 나오지 않는 곳은 모두 4석인데요. 일단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는 스페셜 일렉션, 즉 보궐선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번 선거에서 1, 2위를 차지한 상위 2명의 후보가 12월에 열릴 결선을 또 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장 결정이 나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3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알래스카주의 상원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개표가 가장 늦기 때문에 현재도 개표율이 뭐 절반 정도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승자 확정이 안 됐다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득표율만 보면 공화당 댄 설리반 후보가 민주당 알골스 후보를 62.3%대 32.1%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래스카주 상원은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공화당이 가져간다. 그럼 이제 49석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2개 주 상원 선거만 남는데요. 네. 그런데 이 2개 주 상원 선거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조지아주입니다. 네, 현재 대선 후보 간의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 2개 주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뭐 대선은 조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렇죠. 이 2개 지역 상원은 아직 공화당 상원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상원은 아직까지 공화당 상원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방 하원은 이번에 435석 전부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보한 민주당 의석수는 212석, 공화당은 194석을 가져갔는데요. 네. 사실 과반은 218석인데 민주당이 무난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 거의 뭐 확실해 보입니다. 네. 다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232석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하원 의석의 상당수를 공화당한테 좀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또 하원도 일부 의석수를 되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커졌지만 미국 내 유권자들이 여전히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장 그 앞선 보도에도 전해드렸지만 연방 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들이죠. 공화당 후보들이요? 예, 미셸 박스틸, 영김 두 후보가 민주당 우세 지역인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서면서 선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여전히 그 보수 공화당 지지층들, 그 유권자들의 저력은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였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